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핵심 기술주인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에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2% 상승한 25,119.8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0% 상승한 2,809.5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오른 7,855.12의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탄탄한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기조 발언을 통해 이런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침이 경제의 호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런 성장 추세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을 공개한 23개의 S&P 500 기업 중 절반 가까운 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쳤거나 향후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많은 기업이 하반기 환율의 변동성, 특히 달러 강세와 관련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에서도 리비아 수출 차질 우려로 소폭 올라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03% 상승한 68달러 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전일 4% 넘게 폭락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렸었지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심리 위축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다시 2,300선을 내주면서 2,290대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을 이뤄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가 이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향후 흐름 어떨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 국민연금이 어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의 일정 어떨지 시장에 미칠 영향 볼 거고요.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안 발표에 어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인 수혜가 어느 쪽이 될 것인지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2차 관세 부과가 예고가 돼 있는 가운데 현실화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급락한 국제유가가 이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선이 있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역 분쟁, 지난 7월 6일 미국에서 1차 관세 부과한 이후에 다소간의 좀 소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시장에서는 정중 동해 상황이랄까요? 조금 좀 다른 모습, 다른 양상으로 어떠한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어떤 그 확산 가능성이 사실상 시장 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주변 변수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국제 원유라고 하는 원자재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환율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시장 모두 그 흐름이 사실상 최근 들어서 예사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무역 분쟁이라는 미국과 중국 G2 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설사 무역 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 7월 6일 1차 미국에서의 340억 달러 상당의 25% 고율 관세 부과가 있었고요. 바로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마찬가지 금액으로 340억 달러 818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 똑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발표가 있었죠. 2주 이내에 추가적인 16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마감 시효가 이번 주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좀 이렇다 할 언급 자체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다소간 좀 관망의 양상, 조심스러운 움직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일단 이 하락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정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 잠재적인 악재로 계속해서 그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와 2분기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이슈가 시장 내에서 서로 간에 맞대응을 하면서 어떤 쪽이 더 힘을 발휘하느냐가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 판가름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서 기준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장 초반에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어떤 그런 평가가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금 돌아가 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분쟁 중에 한 가지. 최근 원유 가격이 지난 어저께는 소폭, 아주 소폭이었죠. 2센트. WTI 기준으로 68달러대에서 2센트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상승 반전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날이었죠. 4%가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68달러대로 내려앉는 68달러 초반대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서로 간에 무기로 활용할 만한 그런 이슈 내지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 부분 시장 그리고 각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다는 부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대미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인 사우디 1,030만 배럴입니다. 하루 생산량. 이를 넘어서는 미국의 원유 생산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화석 원료 사용주의자가 되겠습니다. 화석 원료를 지칭하는 화석 원료의 사용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상당 부분 늘었고요. 미국 자체 원유 비축량 자체도 오히려 줄어들게 하면서까지 원유 수출량을 상당 부분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수출 물량이 연한 4억 배럴에서 5억 배럴 정도 되는데요. 이 중 약 20%가 넘는 물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지금 1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결국 중국이 미국산 원유 제품에 대한 수입,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제한할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생산하고 있는 타 국가들,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다소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관련된 주변 어떤 그 정세 좀 살펴보게 되면, 오펙 국가들이 감산 합의를 연장하지 않고 오히려 증산 쪽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국제 유가 75달러를 넘어서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70달러 전후에서 좀 버팀목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유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베네수엘라마저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의 원유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 물량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 시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뒷받침되는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서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무역 분쟁과 관련된 후폭풍과 관련된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 금리 인상기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화 당국의 어떤 잣대 내지는 기준점은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점. 근데 물가 상승률의 가장 근 원지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중심점에서 있는 국제 유가가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탄탄하게 안정적인 바탕으로 물가 상승률의 지지 기반을 얻고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통화 당국의 입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어제 공교롭게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소위 말하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면 FOMC의 금리 인상, 올해 아직 한 2차례 정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여지까지도 좀 몰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력이 소위 말하는 국제 통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화 정책까지도,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중 간 무역 분쟁은 환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안화, 달러와 그리고 원화 역시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에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에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의 약세 쪽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의 예상, 그의 어떤 그 노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화의 강세가 좀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8을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고 미국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 FOMC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중국 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미리 준비 차원에서 시장 내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약세가 조금은 좀 빠른 속도로 최근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여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기준으로 1,130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 그런 환율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위안화가 절하가 지속이 되고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된다라면 원화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고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유발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주가 지수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고요. 최근 이제 7월 들어서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요 신흥국들의 환율 절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 다 한 2%, 4%의 절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금 지금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매우 밑바탕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결국은 위안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무려 64%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라면 중국 내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런 물량의 어떤 그 경쟁력이 지금 약화가 되면서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 자체가 조금 좀 흔들려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중국 내수주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 자체도 시장 내에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간단히 투자 전략 좀 살펴보죠. 무역 분쟁에 대한 후폭풍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낙폭 과대주에 대한 실적 중심의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여기에는 IT주에 대한 관심하고요. 그리고 최근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 하지만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한 종목 꼽아보자라면 호텔 신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 실적은 상당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곤 있지만 최근 주가가 급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좀 참조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있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PER 기준으로 4배 미만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라고도 생각을 할 만한 그리고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성장세보다는 D램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D램 시장은 현재 매우 탄탄한 시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이 주변 기업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낙폭 과대주 입장 그리고 가치주라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PER이 낮은 종목군들 좀 찾아 나서시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수익률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호텔신라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입 예정이 돼 있죠. 국민연금의 이 스튜어십 코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튜어십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의 스튜어십 코드의 도입 방안의 공청회가 어제 같은 경우 열렸는데요. 스튜어십 코드에 도입이 되면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에 대한 이런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 제고와 기금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이슈들만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튜어십 코드가 시작이 되면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기업 가치가 상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이런 주참여 정책이 좀 강화가 돼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권력형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돼 있고, 결국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보건복지부고,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보면 지정할 수 있고 장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연금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그냥 손들어주는 사람들, 그냥 찬성해주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적극적인 역할의 핵심 같은 경우는 사회나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 전략 같은 비재무적 요소 점검이 있고, 사회와 대화 그리고 주주 제한 같은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행동 수행까지도 어떻게 보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튜어십 코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계 의견을 좀 수렴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에 어떻게 보면 주주권 행사가 점점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 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 세종, 부산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세종과 부산에 접목시킨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주가 어느 쪽이 될지도 함께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은 올 초부터 사실은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이었었고요. 다시 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면 여러분들 정말 미래의 도시처럼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제로 에너지 빌딩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같은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세종시하고 부산의 강서구 에코 델타 시티에 어떻게 보면 세워지는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은 지금 현재 발표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1조 7천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세종에 거의 7천억, 그리고 부산에 1조 원 가끔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범 도시를 2021년입니다. 이제 한 3년 정도가 남은 이런
시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해서 도입하면서 실증적인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산업이 어떻게 보면 육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들 바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비트로시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한국전력도 여기에 관련된 주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기전이나 그리고 옴니시스템, 누리시스템 그리고 코콘 같은 이런 주식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하루 이틀 이상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크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비트로시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제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큰 주식으로는 결국은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재료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국전력 절대 망할 일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거리들이 하나씩 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항공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에 항공주가 모처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으로 피인수설에 있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항공주 지금 좀 사기에 매력적인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 내외 외환에 엄청 계속해서 시달리는 주식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갑질 논란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모습, 그리고, 대한항공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그런 기내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두 항공사 두 군데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갑질 논란에 어떻게 계속해서 휩싸여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진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승까지도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사실은 많이 꽁꽁 얼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항공주를 포함한 어떻게 운수장비 업종의 이런 운수장비 업종까지도 어떻게 보면 5.8% 이상이 급락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거의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제 같은 경우에 4%가 넘게 하락을 해줬다. 즉, $70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유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항공주의 운명이긴 합니다. 실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유가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70를 가뿐하게 넘겨버리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항공주들이 좀 너무 많이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증산 좀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유가는 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셰일가스의 어떻게 보면 BEP 라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 유가를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조금씩 어디로 넘어갈 거다. 결국은 미국으로 아마도 그 산유량이 좀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유가는 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은 아마 60불대 초반대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긴 시간을 본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지금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 3분기가 되면 아마 좀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수기 효과가 지금 분명히 이제부터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사의 최대 성수기가 바로 이 3분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좀 커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뭐 유가나 환율 등의 매크로 변수가 현 수준 정도만 유지만 된다면 하반기에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의 이미 완벽하게 거의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오펙 같은 경우가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물론 100만 배럴을 증산한다고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작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감산해서 증산 쪽으로 좀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또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뭐 장중에는 뭐 20%가 넘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뭐 아니야 반박이 계속해서 나와버리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항상 이런 여러 번의 이런 2015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제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물론 둘 다 뭐 매수자, 매도자 측 두 군데 다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얘기가 나타났긴 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 불씨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돌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공주들의 지금 현재 주가의 그 상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항공주는 저평가 상태다라는 말씀이신데,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쪽이 좀 빠르게 올라올까요?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죠, LCC 쪽이 빠르게 올라올까요? 우선은 좀 LCC 쪽이 조금 더 먼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CC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보면 실적도 어떻게 보면 먼저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LCD 쪽이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쉽게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LCC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좋게 보는 것은 결국 LCC 업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LCC의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쪽으로 가는 멀리 가는 이런 게 제주항공에서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한 이런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우리가 빅2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누리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이 조금씩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오늘장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까일 것 같은데요. 투자 조언 한 말씀 여쭤볼게요. 자, 시장은 사실은 조금 답답합니다. 여전히 좀 답답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만큼 좀 푹푹 찌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정말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조금 실적이 조금 나오는 이런 가뭄의 단비처럼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이 좀 완벽하게 뚫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모멘텀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악수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바로 이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소재 그리고 호텔 레저 쪽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릴 거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시장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전일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3년 연중 최고치 경신하면서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금일도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지 또한 다른 흐름이 지속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파월 의장이 전지적 금리 인상을 확인했다는 것. 과연 올해 시장 금리 인상이 4번이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모두 아시겠지만 어제 7,400포인트를 넘어서 강한 상승세를 이루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일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7,400포인트의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도 하단 지지대는 7,370포인트. 아주 촘촘하게 좀 하단으로는 지지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전일에 상승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어갈지가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본장 개장 전까지는 조금 관망 흐름을 좀 유지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된다면 7,450포인트를 넘어가는지 조금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7,45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7,47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은 오일입니다. 아무래도 오일은 일단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오늘 만기일이 있으니까 좀 만기일 여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원으로 거래하실 분들은 좀 만기일이 있으면 주의하시고 다음 월물을 거래하실 분들은 다음 월물을 거래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오일은 어제 67분대 초반대를 찍었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고요. 차익 매도 실현 물량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미국의 비축유 공급으로 인한 아무래도 시장이 매도가 좀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67불이 추가적으로 지금 무너질지 68불을 넘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금일 흐름은 68불 때 강한 지금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8불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고 68불을 넘어서 과연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68.90 정도가 되겠네요. 68.90 정도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1차적으로 또 68.44포인트를 좀 넘어갈 수 있을지 흐름 여부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실현돼서 67불 아무래도 전전일 저점이 되겠죠. 전전일 저점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오일은 66불 때까지는 매도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일 아무래도 지금 오전이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68불을 좀 넘어서 지지 여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저가 매수세로 금일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유로입니다. 유로는 시청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1.170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전일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에 따라서 하방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결국 1.1700 라인 때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금일 장 초반에 지금 시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과연 1.1700 라인이 무너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금일은 유로는 아무래도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매도 접근을 아무래도 1.1720 라인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1720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유로는 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좀 이용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방에는 지지대가 좀 없는 형국입니다. 보시면 하방으로 지지대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식 매도 조건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해외 선물시장. 골드는 요새 아주 매도세가 진정이 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과연 지금도 전전일 저점인 1226포인트 전전일 저점 라인을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는 지지대가 촘촘하게 지금 메꿔져 있습니다. 1232라인, 1234라인, 1238라인까지 매수 조건을 좀 피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금일도 골드는 추가적인 매도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접근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의 차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눌림시 골드도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이렇게 오늘 눌림을 이용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나스닥은
실전 사정 라인을 지지하는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 선물 시장 이상입니다. 예, 절제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쪽부터 봐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조언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혼조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여전한 흐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산 300포인트가 지금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시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2분기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선물 시장도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확실한 제스처나 모멘텀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지금 형국인데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300포인트 돌파가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저항 지지대를 좀 확인드리자면 2980 50 라인 한 298점 정정되겠습니다. 298.5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296.20 이 안에서 아무래도 금일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박스권 흐름이 보이는데 이 상단을 넘어갔을 시에 아무래도 300포인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기대 예상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단으로 돌파 시에는 원웨이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상단 돌파 흐름 그리고 하단 돌파 흐름이 나올지를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업 실적 발표들이 2분기에 지금 연달아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도 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유의를 하시고요. 접근하실 때. 과연 30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고 305포인트까지 300포인트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305포인트까지 돌파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종목을 채워나가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새롭게 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동현 본부장, 또 새롭게 합류하시는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폭염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한낮에 서울 34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일 최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열사병 예방 지수는 위험 또는 매우 위험 단계로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지역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 흩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대전 35도로 예상되고요.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강릉 35도, 속초 34도, 울진과 울릉도 33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열기가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